2001년 봄 두 자매가 에베레스트를 향해 떠났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나고 자란 언니 박소연 33, 그리고 동생 박지연 28. 어릴 적부터 함께 산을 타던 자매에게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는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그해 5월, 해발 6,400m 캠프 부근에서 폭풍이 몰아쳤고 자매는 실종되었습니다. 시신은 끝내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흔한 비극이었기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네팔 트레킹 루트 공사 현장에서 유골 두 구가 발견됩니다. 감정 결과 박소연과 박지연. 그런데 유골이 나온 곳은 해발 2,500m.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놀라울 정도로 낮은 고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계골에는 둔기에 의한 충격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매는 설산 위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왜 그곳에서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01년 3월, 강원도 속초. 동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직 차갑던 그 무렵, 시내 중앙로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작은 등산 용품점 산 너머 앞에 현수막 하나가 걸렸습니다. 박소연, 박지연 자매 에베레스트 원정 출정을 축하합니다. 빨간 글씨로 쓰인 그 현수막 아래로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 딸들이 에베레스트를 간다며? 세상에, 우리 속초에서 에베레스트 가는 사람이 나오다니? 감탄하는 사람도 있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면 사람이 죽기도 하는데. 아니야? 아유, 그런 소리 마. 워낙 산을 잘 타는 자매인데 뭐. 등산 용품점 산 너머는 언니 박소연이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설악산을 찾는 등산객들 사이에서 제법 알려져 있었습니다. 등산화부터 배낭, 방한 장갑, 아이젠까지 직접 써보고 골라주는 꼼꼼한 성격 덕분에 단골이 적지 않았습니다. 초보 손님에게는 빨간 볼펜으로 등산 코스를 직접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위험한 구간에는 동그라미까지 쳐가면서요. 박소연, 그의 나이 33. 속초 토박이로 태어나 설악산 자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박창수 씨가 속초 관광수산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동안 소연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뒷산으로 뛰어갔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설악산 대청봉에 올랐고 성인이 되기 전에 한라산과 지리산 종주를 마쳤습니다. 산이 좋아서 등산 용품점을 차렸고 산이 좋아서 국내 주요 고봉을 하나씩 올랐습니다. 북한산 인수봉 암벽, 설악산 겨울 종주, 울릉도 성인봉까지. 소연의 등반 이력은 속초 산악회에서도 손꼽힐 만했습니다. 그런 언니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5살 터울의 동생 박지연. 속초 시내 한 중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나이 28, 성격은 언니와 달랐습니다. 언니가 차분하고 꼼꼼한 편이라면 지연은 밝고 활달했습니다. 산에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넸고 정상에 올라가면 두 팔을 벌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호. 그 소리가 메아리치면 언니는 피식 웃었습니다. 너, 체육 선생이라서 폐활량이 되네? 언니 맛에 산에 오는 거 아니야? 서로 다른 성격이었지만 산 위에서 두 사람은 더없이 잘 맞는 한 팀이었습니다. 언니, 나 에베레스트 꼭 가고 싶어. 지연이 처음 그 말을 꺼낸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한국 원정대의 에베레스트 등정 뉴스를 보던 날이었습니다. 화면 속 태극기가 세계의 지붕 위에서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저기 올라가자. 언니? 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에베레스트는 자매의 공동 목표가 되었습니다. 설악산으로 체력을 다지고 지리산 겨울 종주로 혹한을 견디는 법을 익혔습니다. 2000년 여름에는 아프리카 킬리만자로에 올라 해외 원정 경험까지 쌓았습니다. 킬리만자로에서 돌아온 그해 가을, 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진짜 갈 때가 된 것 같다. 지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 에베레스트. 응, 내년 봄 시즌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두 자매는 그날 밤 부엌 식탁에 앉아 밤늦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원정에는 한 사람당 수천만 원이 넘는 큰돈이 필요했습니다. 네팔 정부 입장료, 셰르파 고용비, 산소통과 장비 대여비, 국제항공료, 카트만두와 베이스캠프 사이 이동 경비, 수주에 걸친 체류비. 작은 등산용품점 수입과 교사 월급으로는 엄두를 내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귀에 들어온 이름이 한태식이었습니다. 나이 42. 8,000m급 봉우리 두 곳을 등정한 강원도 산악계의 베테랑. 그는 소규모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산악인 몇 명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경량 원정 방식이었습니다. 소연은 산악회 선배의 소개로 강릉 시내 커피숍에서 한태식을 만났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 자외선에 그을린 피부, 주름이 깊게 팬 얼굴. 히말라야 경험이 말투 곳곳에 묻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소연 씨 경력이면 충분합니다. 속초의 박자매라면 저도 들어봤어요. 한태식은 흔쾌히 합류를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4명이던 원정대에서 1명이 건강 문제로 빠지면서 최종 대원은 한태식과 박자매, 3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 소연의 남편 정우진은 아내의 원정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잘 됐네. 조심히 다녀와 건조한 목소리였지만 소연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 감정 표현에 서툰 남편이었으니까요. 정우진, 그의 나이 36, 속초에서 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초 앞바다에서 올라오는 오징어와 명태를 도매로 받아 서울 가락시장으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고 저녁에는 장부를 정리하는 부지런하고 과묵한 눈에 띄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결혼 7년 차, 아이는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아는 정우진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0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심각한 적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해마다 줄면서 물량 확보가 어려워졌고 서울 거래처 두 곳에서 외상 대금 수천만 원을 떼었습니다. 은행 대출 한도는 꽉 찼고 급한 불을 끄려고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고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3월 초, 어느 평일 오후. 정우진은 속초 시내 한 보험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사망보험금 3억 원짜리 상품인데요. 해외 체류 중 사고사도 보장됩니다. 해외에서 등산 중 사고가 나도 적용됩니까? 내 위험 활동 특약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보험자는 아내 이름으로 해주세요. 펜을 잡는 그의 손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설계사를 포함해 그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피보험자 박소연, 수익자 정우진. 이 서류의 의미를 아내인 소연조차 몰랐습니다. 출국을 보름 앞둔 어느 저녁, 아버지 박창수 씨는 두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속초 관광수산시장 뒷골목의 낡은 2층 집. 현관문을 열면 건어물과 바다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자매가 나고 자란 집이었습니다. 박창수 씨는 오징어 물회에 감자전을 차려놓고 딸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해주던 것을 혼자 서툴게 따라 만든 것이었습니다.
감자전은 모양이 좀 일그러져 있었고 물의 양념은 약간 짰지만 정성만큼은 가득했습니다. 61살. 박창수 씨는 아내를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홀로 두 딸을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 문을 열고 밤 9시에 문을 닫는 생활을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텐데 왜 직접 하셨어요? 소연이 앞치마를 두르려는 것을 박창수 씨가 말렸습니다. 앉아. 오늘은 아버지가 해주란다. 밥을 먹는 동안 박창수 씨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감자전을 딸들 접시에 올려주고 물에 국물이 모자란지 살피고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창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에베레스트라는 데가 올라간 사람 중에 못 내려온 사람도 많다며 식탁 위의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원정 대장님이 경험 많은 분이에요. 8,000m급 산을 2개나 오른 분이시고요. 소연아, 지연이 잘 챙겨라. 네가 언니잖아. 지연이 볼을 부풀렸습니다. 아버지, 나 이제 28인데요. 아직도 취급하시면 안 되지요? 이 사람아, 산에서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웃음이 번졌지만 박창수 씨의 눈가에서 서린 걱정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꼭 둘 다 무사히 내려와야 한다. 알겠지? 자매는 나란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돌아오면 시장에서 제일 비싼 회 사드릴게요. 아이고, 회를 왜 사? 아버지가 매일 생선을 보는데? 그날 밤, 딸들이 돌아간 뒤 박창수 씨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연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설악산 비선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식구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들 좀 지켜줘. 아무도 듣지 못할 그 말이 조용한 집안에 가라앉았습니다. 2001년 4월 1일 일요일. 인천국제공항은 개항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새 공항이라 거대하고 화려했습니다. 유리 천장 사이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곳곳에서 새 건물 특유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출국장 앞에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태식, 박소연, 박지연. 커다란 원정 배낭을 메고 등반 장비가 든 더풀백을 끌고 있었습니다. 배웅을 나온 것은 아버지 박창수 씨, 남편 정우진, 소연의 가게 직원, 그리고 지연의 학교 동료 교사 2명이었습니다. 한태식이 박창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두 분 안전하게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능숙한 인사였습니다. 수십 차례 원정을 다니며 익힌 보호자를 안심시키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박창수 씨는 한태식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부탁합니다. 대장님. 내 전부입니다. 소연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지연도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박창수 씨는 딸들의 등을 두드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금방 다녀올게요. 2달이면 돌아와요. 지연의 밝은 목소리가 출국장에 울렸습니다. 동료 교사 한 명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사진 한 장 찍자. 언니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고 지연은 활짝 웃으며 V를 그렸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 그 사진 속 두 사람의 웃는 얼굴은 훗날 수많은 뉴스에 오르게 되지만 이 순간에는 아무도 그런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우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소연이 다가오자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소연이 웃었습니다. 정우진도 따라 웃었지만 그 웃음이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출국 게이트가 열리고 세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언니가 한번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지연은 다시 한번 V를 그렸습니다. 박창수 씨는 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두 딸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무렵 정우진과 한태식은 이미 여러 차례 은밀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2001년 2월 초부터 시작된 만남이었습니다. 속초 외곡 횟집, 강릉 시내 버스터미널 근처 낡은 다방, 동해시 허름한 호프집. 매번 장소를 바꿨습니다. 같은 곳에서 두 번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한태식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베테랑 산악인이라는 화려한 이력 뒤에는 억 단위의 도박빚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의 사설 도박장까지 발을 넓힌 결과였습니다.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고 한밤중에 집 앞까지 채권자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히말라야의 영웅이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비대 쫓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우진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대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릉의 그 낡은 다방에서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사이에 두고 두 남자는 오랫동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방 안에는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만 가득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만 이후의 정황으로 미루어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한태식이 자매의 합류를 유독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 참가비를 대폭 깎아 주었다는 것,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정우진이 보험 대리점을 찾았다는 것. 네 사람의 운명이 하나의 실에 엮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을 떠나 카트만두로 향하던 그 시각, 속초 관광 수산시장 건어물 가게에서는 박창수 씨가 혼자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딸들의 등산 사진 액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에 다녀오면 정상 사진 찍어서 여기 놓을 거예요. 아버지. 지연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박창수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설악산보다 높고 한라산보다 훨씬 먼 곳이지만 딸들이라면 반드시 웃으며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4월의 바닷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쳤습니다. 마른 오징어와 황태가 바람에 흔들렸고 소금기 섞인 공기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아직 평화로웠습니다. 아직은요. 2001년 5월 12일 토요일 저녁. 속초관광 수산시장의 건어물 가게에서 박창수 씨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른 오징어를 바구니에 정리하고 장을 닫고 선반 위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일기예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은 맑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님, 저 정우진입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가라앉은 무게를 품은 음색이었습니다. 네팔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에베레스트에 폭풍이 왔답니다. 소연이하고 지연이하고 연락이 안 된다고요? 박창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고 무릎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한 대장이 위성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캠프 2에서 캠프 3으로 이동하다가 폭풍에 휩싸였다고요. 지금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정우진의 말이 이어졌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종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박창수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것도 잊은 채 어둑해지는 시장 골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태식이 위성전화로 전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5월 10일 밤 캠프 2에서 캠프 3으로 이동하던 자매가 예상치 못한 폭풍에 휩싸였다고. 자신은 체력 저하로 하루 먼저 베이스 캠프에 내려와 있었고 상위 캠프의 셰르파를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날이 밝은 뒤 수색했으나 눈이 너무 많이 쌓여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이틀 뒤 다시 걸려온 위성전화에서 한태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레바스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크레바스, 빙하 사이에 깊이 벌어진 틈, 사람이 빠지면 수백 미터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고 시신 수습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소식은 삽시간에 속초 시내로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건어물 가게 앞에 모여들었고 소연이 등산 용품점 앞에도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발 6,000m가 넘는 곳에서 벌어진 일은 속초의 그 누구에게도 손이 닿지 않는 세계였으니까요. 정우진이 박창수 씨에게 크레바스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크레바스에 빠졌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박창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애들이 그럴 리가 없어.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잡는 아버지의 모습을 정우진은 말없이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6월 초, 한태식이 홀로 귀국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10kg 가까이 빠진 몸. 자외선에 그을린 피부는 거의 검게 변해 있었고 눈 아래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박창수 씨와 정우진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한태식은 박창수 씨를 보자마자 입국장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였습니다. 박창수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장님, 일어나세요. 속초로 온 한태식은 박창수 씨의 집거실에서 2시간 넘게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보리차가 식어가는 동안 식탁의 초침 소리만 사이사이를 메웠습니다. 카트만두에 도착해 경비행기로 눅나로 이동한 것, 남체 바자르를 거쳐 나흘에 걸쳐 베이스캠프까지 트레킹한 것, 자매의 컨디션이 좋았고 특히 지연의 체력이 놀라웠다는 것. 지연 씨가 그러더군요. 언니, 나 진짜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말에 박창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지막 교시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소연 씨 목소리가 들렸는데 바람이 너무 강하다는 말을 끝으로 끊겼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애들이 추웠겠지요. 겨우 꺼낸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정우진은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바닥에 한 점을 응시하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월 중순, 속초 시내의 한 교회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시신이 없었으니까요. 유골도 유품도 돌아오지 않은 추모식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대신 자매의 등산 사진 2장이 꽃으로 둘러싸여 놓였습니다. 속초 산악회 회원들, 시장 상인들, 소연의 가게 단골, 지연의 학교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채웠습니다. 속초 산악회 회장이 조사를 낭독했습니다. 박소연, 박지연 자매는 산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라는 꿈을 향해 떠난 두 사람은 그 꿈의 산에서 영원히 잠들었습니다. 지연의 제자였던 중학생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에베레스트 다녀오면 정상 사진 교실에 걸어주겠다고 했는데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 저희 체육 시간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교회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창수 씨는 맨 앞줄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울지 않았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에야 텅 빈 교회에서 비로소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지연이 잘 챙기라고 했잖아. 왜 같이 못 내려왔어? 낮은 울음이 빈 의자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정우진은 그날 내내 절제된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눈가가 빨갛긴 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힘들까 하며 사람들은 안쓰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추모식이 끝나고 혼자 돌아간 집, 어두운 거실에서 넥타이를 풀고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여다보는 정우진의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험 증권 사본이었습니다. 2001년 8월, 네팔 측이 공식적으로 수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에베레스트에는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등반가가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비극이었지만 세계 최고봉에서는 드물지 않은 비극이었습니다. 2002년 6월, 실종 후 1년이 경과하자 정우진이 움직였습니다. 민법상 위난에 의한 특별 실종에 해당하는 사안. 위난이 종료된 뒤 1년이 지나면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 지원의 실종 선고 청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네팔 관광부의 실종 확인 문서, 원정대장 진술서, 대한산하연맹 사고보고서. 모든 서류는 빈틈없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법원은 관보공고 절차를 거쳐 실종 선고를 인용했습니다. 박소연 사망간주, 박지연 사망간주. 그해 가을, 정우진의 통장에 보험금 3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상당 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사채 이자 상환, 은행 대출 원금 변제,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이 여러 차례. 그 무렵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태식에게 매일같이 걸려오던 도박빚 독촉 전화가 어느 날부터 뚝 끊겼다는 것. 한태식이 새 차를 뽑았다는 소문이 강릉 산악회 쪽에서 흘러나왔다는 것. 물론 당시에는 아무도 이 두 가지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연의 등산 용품점 산 너머는 문을 닫았습니다. 셔터가 내려간 가게 앞의 현수막은 누군가가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지연이 가르치던 중학교에는 새 체육 선생님이 부임했습니다. 학생들이 한동안 윤 선생님은 에베레스트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었지만 그것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정우진은 빚을 정리하고 속초를 떠났습니다. 새 출발을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수도권으로 이사했습니다. 장인 박창수 씨와의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속초에 남은 것은 박창수 씨뿐이었습니다. 건어물 가게는 여전히 새벽에 열었습니다. 다만 웃는 일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입맛을 잃어 끼니를 거르는 날이 늘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해 눈밑이 검게 내려앉았습니다. 옆 가게 상인이 아침마다 국을 끓여 가져다 주었지만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선반 위 딸들의 사진 옆에 소연이 가게에서 쓰던 빨간 볼펜을 하나 놓아두었습니다. 잉크는 이미 말라 있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태식은 2003년부터 등반 강연에 다시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아름답지만 잔인한 산입니다. 저도 동료를 잃어본 사람으로서 산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에베레스트가 삼킨 두 자매, 설산 위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두 딸 세상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자매가 잠든 곳은 설산 위가 아니었습니다. 에베레스트의 눈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흙이 두 사람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2005년 10월, 네팔, 에베레스트로 향하는 관문도시 룽나. 해발 2800m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마을은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트레커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네팔 정부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룽나 트레킹 루트를 정비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길을 넓히고 배수로를 정비하고 무너진 비탈을 보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10월 8일 토요일, 공사 인부 2명이 등산로에서 벗어난 외진 경사면에 흙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삽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돌이 아니었습니다. 흙 속에서 드러난 것은 사람의 뼈였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구의 유골이었습니다. 해발 약 2,500m, 트레킹 루트에서 수백 미터 벗어난 등산객의 발길이 닿지 않는 비탈이었습니다. 인부들은 작업을 멈추고 현장 감독에게 알렸습니다. 감독은 유골 주변을 둘러보다가 흙 속에 묻혀있던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등산 점퍼 조각, 지퍼가 달린 천 파편, 그리고 부식된 금속 버클. 등산복의 소재와 재봉 방식으로 보아 외국인 등반가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매장 방식이었습니다. 유골은 자연스럽게 노출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가 일부러 판 듯한 얕은 구덩이 속에 있었습니다. 산사태나 자연 매몰과는 달랐습니다. 네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유골이 묻힌 위치는 등산로에서 한참 벗어난 고지였습니다. 길을 잃고 지쳐 쓰러진 것이라면 등산로 근처여야 정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유골 모두 구덩이 안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조난 사고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네팔 경찰은 유골의 치아 상태와 골격으로 보아 동아시아 여성 2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주네팔 각국 대사관에 조회를 넣었습니다. 주네팔 한국 대사관이 반응했습니다. 2001년 에베레스트 원정 중 실종 처리된 한국인 여성 2명이 있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골에서 채취한 시료가 한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발송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5일 월요일, 국과수의 DNA 감정 결과가 강원지방경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감정에는 2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팔에서 유골 시료가 한국으로 송부된 것은 10월 말. 국과수는 유골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추출해 국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일치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2002년 실종 선고 당시 법원에 제출된 박자매의 신원자료. 최종 확인을 위해 아버지 박창수 씨의 혈액 시료를 채취해 부녀, 관계를 대조한 결과 유전자가 일치했습니다. 혈액 채취 당시 박창수 씨는 이유를 듣지 못한 채 팔을 내밀었습니다. 딸들이라면 뭐든 하겠소 하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유골 두 구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소연, 박지연. 2001년 에베레스트 등반 중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속초 출신 자매. 4년 전 실종 선고가 내려지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2가지 더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유골 발견 장소, 해발 2,500m.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는 해발 5,300m. 자매가 실종되었다는 캠프 3는 해발 6,400m. 유골이 나온 곳은 베이스 캠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낮은 고지였습니다. 룽나에서 베이스 캠프로 올라가는 길목의 외진 골짜기. 등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의 고도였습니다. 둘째, 사인. 두 유골 모두 두개골 후두부의 둥기에 의한 강한 충격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낙석이나 추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도적인 가격 흔적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인 추정. 둥기에 의한 두부 손상. 타살 가능성 높음. 강원지방경찰청 강력반 최동훈 경위가 그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최 경위는 올해 35. 속초 출신은 아니었지만 강원도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과묵하고 끈질긴 성격.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평을 듣는 형사였습니다. 보고서를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후배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매는 에베레스트에서 죽지 않았어. 2001년에 실종 처리된 건데 실종된 게 아니라 살해된 거야.
해발 2,500m, 베이스 캠프에도 못 올라간 곳에서 최동훈은 보고서 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둔기에 의한 두부 손상. 2명 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최경희는 곧장 2001년 당시의 관련 자료를 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원정대장 한태식의 진술서, 네팔 관광부의 등반 허가 기록, 실종 선고 관련 법원 서류, 보험금 지급 내역. 4년 전의 서류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법원 기록은 춘천지방법원 속초 지원에, 보험 관련 서류는 보험사에, 원정 관련 자료는 대한산악연맹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최경희는 일주일에 걸쳐 하나씩 수집했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에 쌓일수록 하나의 의문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왜 출국 한 달 전에 3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을까? 왜 보험금 수령 직후 남편은 속초를 떠났을까? 원정대원이 셋이었고 살아 돌아온 건 한 명뿐이야. 그리고 실종 선고 직후에 3억 원짜리 보험금이 나갔어. 최경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원정대장 한태식, 그리고 남편 정우진. 이 두 사람을 다시 봐야 해. 그 무렵 속초 관광수산시장. 예순이 된 박창수 씨는 여전히 건어물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더 굽었고 머리카락은 거의 다 휘어졌습니다. 4년 전에 비해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밥 좀 드시오 하며 국을 가져다줘도 반도 못 비우고 내려놓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가게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이 되면 닫는 일상. 딸들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시간표였습니다. 선반 위 딸들의 사진과 잉크가 마른 빨간 볼펜은 4년 전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가끔 손님이 이 사진 누구예요? 하고 물으면 박창수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들이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 가게에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창수 씨 되십니까? 양복 차림에 경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강력반입니다. 따님들 일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창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애들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최동훈은 잠시 말을 고른 뒤 가게 안 의자에 나란히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들의 유골이 네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박창수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유골이란요? 에베레스트에서요? 그런데 발견된 곳이 에베레스트가 아닙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노래만 작게 울렸습니다. 베이스캠프보다 훨씬 낮은 곳이었습니다. 해발 2,500m. 그리고 유골에서 외부 충격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창수 씨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는 듯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따님들은 에베레스트에서 조난당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고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수사하겠습니다. 박창수 씨는 선반 위에 딸들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 대청봉에서 웃고 있는 사진, 지연이 공룡능선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사진. 4년 동안 설산 위 어딘가에 잠들어 있을 거라고 믿었던 딸들. 사고가 아니라면 누가 그런 겁니까? 최경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최경희가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창수 씨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동시에 4년간 얼어있던 의문 하나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에베레스트의 눈이 아닌 곳에서 딸들이 발견되었다.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다시 물음표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4년간 닫혀있던 문이 다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최동훈 경위는 4년 전 원정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네팔 관광부의 등반 허가 기록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에 오르려면 네팔 정부의 등반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증에는 원정대원 전원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네팔 측에 해당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에 최경희의 눈이 멈췄습니다. 2001년 봄 시즌, 한태식 명의로 신청된 등반 허가 기록. 등재된 대원은 한태식 한 명뿐이었습니다. 박소영과 박지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최경희는 그 기록을 2번,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철자가 다르거나 다른 이름으로 등록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허가증에는 한태식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3명이 함께 떠났다고 했습니다. 비용을 나눈다고 했고 경량 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네팔 정부에 등록된 대원은 한태식 자기 자신뿐이었던 것입니다. 최경희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왜 자매를 허가증에 올리지 않았는가? 답은 2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부터 자매를 에베레스트에 데려갈 생각이 없었거나 아니면 자매가 베이스캠프에 도달한 적 자체가 없거나 어느 쪽이든 한태식의 당초 진술과 맞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월, 최동훈은 네팔로 출장 수사를 나갔습니다. 후배 형사 1명과 함께였습니다. 카트만두에서 국내선을 갈아타고 룽나로 향했습니다. 히말라야 봉우리 사이를 비집고 내려앉는 경비행기 안에서 최경희는 창밖의 설산을 바라보았습니다. 4년 전, 자매도 이 비행기를 탔을 것입니다. 창밖에 펼쳐지는 히말라야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풍경이 될 줄도 모르고 룽나에 도착한 최경희는 먼저 유골 발견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트레킹 루트에서 벗어난 비탈. 네팔 경찰이 표시해둔 현장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경사면에 파인 얕은 구덩이의 흔적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판 거야. 깊이도 얕고 크기도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로 딱 맞아 최경희는 현장 사진을 찍고 주변 지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장소는 룽나 마을에서 도보로 1시간 남짓 거리였습니다. 베이스 캠프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그 다음 목적지는 남체 바자르. 당시 원정대에 배정되었던 셰르파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다와라는 이름의 셰르파를 만났습니다. 남체 바자르에서 트레킹 가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봄 시즌, 한태식의 원정대에서 베이스캠프 보조 셰르파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통역을 사이에 두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 봄, 한태식 대장의 원정대에 한국인 여성 대원이 있었습니까? 다와 셰르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는 없었습니다. 한국인은 한태식 혼자였어요. 최경희가 박소영과 박지연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언니가 미소 짓고 동생이 브이를 하고 있는 그 사진. 다와 셰르파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이 사람들을 본 적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때 베이스 캠프에는 여러 원정대가 있었는데 한국 팀의 여성 대원은 없었어요. 최경희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한태식 대장은 베이스 캠프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혼자 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습니다. 우리 팀 셰르파 1명을 보조로 고용해서 며칠 있다가 내려갔어요.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시기를 기억합니까? 다와 셰르파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4월 중순쯤이었습니다. 다른 원정대보다 좀 늦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상위 캠프에는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만 머물다 내려갔어요. 상위 캠프에 올라가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캠프 3에서 자매가 폭풍을 만났다는 이야기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베이스 캠프에 간 적이 없었다는 증언. 한태식의 진술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최경희는 두 가지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는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최경희는 보험사에 협조를 요청해 계약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001년 3월, 정우진이 아내 박소연을 피보험자로 3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 위험활동 특약까지 추가한 해외 사고사 보장 상품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이 원정 출발 한 달 전이라는 점이 눈에 걸렸습니다. 2002년 가을, 실종 선고 확정 직후 보험금 3억 원을 수령한 사실. 수령 후 한 달 이내에 상당액이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로 빠져나간 사실. 최경희는 은행의 금융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정우진의 계좌를 한 줄 한 줄 추적했습니다. 사채 이자 상환, 은행 대출 원금 변제. 그 사이에 눈에 띄는 이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한태식 명의 계좌로 들어간 기록. 보험금 수령 직후 원정대장에게 5천만 원 최경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보험금 3억 원 가운데 5천만 원을 한태식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태식의 도박빚 독촉이 멈추었고 새 차를 뽑았다는 정황까지 이미 확인되어 있었습니다. 실행의 대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위성전화 기록이었습니다. 2001년 당시 한태식이 사용한 이리디움 위성전화. 위성전화는 통신사 서버에 통화 이력이 남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 일부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태식이 네팔에서 한국으로 건 통화는 총 7차례. 통화 상대는 모두 정우진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아버지 박창수 씨에게는 단 한 번도 직접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식은 정우진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화의 발신 위치가 베이스캠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지막 보고 통화였습니다. 5월 12일, 정우진에게 건 전화. 발신 위치, 베이스캠프. 한태식은 당시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가 캠프 2에서 캠프 3으로 이동 중 폭풍에 휩싸였고, 자신은 베이스캠프에서 무전으로 상황을 전해들었다. 그런데 셰르파 다와의 증언에 따르면 베이스 캠프에는 한태식 혼자뿐. 상위 캠프에 올라간 한국인 대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전을 전해들을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태식은 베이스 캠프에 혼자 앉아 존재하지 않는 조난 상황을 한국에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그 해의 폭풍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해 에베레스트에서는 여러 원정대가 폭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태식은 그 실제 폭풍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완벽한 배경 위에 거짓 실종극을 올린 것입니다. 최경희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허가증, 셰르파, 돈, 전화기록. 4개의 축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06년 2월 초, 최경희의 책상 위에 증거가 가지런히 쌓였습니다. 등반 허가증에 없는 자매의 이름, 셰르파의 이 여자는 없었다는 증언, 베이스캠프에 도착한 적 없는 두 사람의 유골이 해발 2,500m에서 발견된 사실, 두 계골의 둥기 흔적, 출국 한 달 전 가입된 3억 원 생명보험, 정우진에서 한태식으로 흘러간 5천만 원. 하나하나는 정황이었지만 모이면 하나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정우진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의 목숨에 보험을 걸었다. 한태식에게 실행을 맡기고 대가를 약속했다. 한태식은 자매를 에베레스트까지 데려가지 않았다. 룽라 인근에서 살해하고 혼자 베이스캠프에 올라가 실종극을 연출했다. 최경희는 후배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에베레스트라는 무대가 완벽한 알리바이였어. 해발 6,000m에서 폭풍에 실종됐다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어?
시신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고지니까. 후배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들통났을까요? 욕심을 부렸으니까. 얕은 구덩이에 대충 묻었거든. 영원히 안 찾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하지만 네팔 정부가 공사를 시작할 줄은 몰랐겠지. 최경희가 영장 청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설산의 침묵 뒤에 숨어있던 두 남자. 그 침묵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완전히 깨뜨릴 차례였습니다. 한태식, 체포합시다. 2006년 2월 15일 수요일, 이른 아침. 강원지방경찰청 형사 4명이 강릉 시내의 한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태식의 자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한태식은 형사들의 얼굴을 보고 잠시 굳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동훈 경위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태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취조실. 한태식은 처음에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매는 에베레스트에서 조난당한 겁니다. 최경희가 서류를 한 장씩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 등반 허가증. 대원 명단에 박소연, 박지연의 이름이 없다는 기록, 3명이 함께 갔다면서요. 왜 허가증에는 대장님 이름밖에 없습니까? 한태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번째, 다와 셰르파의 진술서, 베이스캠프에서 한국인 여성 대원은 본 적이 없다. 한국인은 한태식 혼자였다. 한태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금융거래 내역. 보험금 수령 직후 정우진 계좌에서 한태식 계좌로 이체된 5천만 원, 이 돈은 뭡니까? 한 대장. 한태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취조실의 형광등이 웅웅거리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2001년 4월 초, 원정대가 카트만두를 거쳐 경비행기로 룽라에 도착한 날, 자매는 들뜬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지연은 룽라 공항 활주로 앞에서 히말라야 봉우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졸랐고, 소연은 웃으며 카메라 셔터를 눌러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히말라야구나. 언니,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지연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한태식은 룽라 마을 중심부가 아닌 등산로에서 벗어난 외진 산장의 숙소를 잡았습니다. 트래커가 많으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잡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해야 하니까 조용한 데서 쉽시다. 그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매는 각자 침낭을 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한태식은 잠든 자매를 한 명씩 둔기로 가격했습니다. 언니가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동생. 지연은 첫 번째 충격에 눈을 떴지만 소리를 지를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태식은 산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골짜기의 외진 비탈로 시신을 옮겼습니다. 흙을 파고 두 사람을 나란히 묻었습니다. 트레킹 루트에서 벗어난 곳이라 사람의 눈에 띌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베이스 캠프로 올라갔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는 다른 원정대의 셰르파를 보조로 고용의 며칠을 보냈습니다. 위성전화로 한국의 정우진에게 자매와 함께 고도 적응 중이라는 허위 교신을 보냈고 5월에 폭풍을 기다렸다가 자매가 실종되었다는 거짓 보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최경희가 물었습니다. 이걸 혼자 계획한 겁니까? 한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진 씨가 시킨 겁니다. 보험금을 타면 빚을 갚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고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 박지연 씨는 보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지연 씨까지 해친 겁니까? 한태식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목격자를 남길 수 없었습니다. 취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경희는 한태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8,000m급 봉우리 두 곳을 오른 사람. 보호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 줄도 아는 사람. 강연장에서 동료를 잃은 슬픔을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그 모든 것이 연기였습니다. 한 대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최경희가 말했습니다. 귀국해서 아버지한테 무릎 꿇었을 때 아무것도 안 느꼈습니까? 한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만 떨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2월 17일 금요일 수도권에서 새 사업을 하며 살고 있던 정우진이 체포되었습니다. 보험금으로 빚을 모두 청산한 뒤 속초를 떠난 정우진은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새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식자재 유통업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체포 당시 정우진의 표정은 담담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것이 정우진의 첫마디이자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한태식은 살인 혐의로, 정우진은 살인교사 및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창수 씨는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자 가족 진술. 60살의 박창수 씨는 증인석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4년 동안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우리 딸들이 에베레스트 눈 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춥겠다. 외롭겠다. 밤마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모식도 올렸습니다. 시신도 없이 사진 앞에다 대고 울었습니다. 산이 우리 딸들을 데려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박창수 씨의 시선이 피고인석의 정우진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산이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죽인 겁니다. 믿었던 사람이.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소연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요. 에베레스트에서 돌아오면 같이 가게 확장하자고 했어요. 당신은 그런 소연이한테 보험을 들었어. 정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요? 박창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이는 목격자니까 죽였다면서요? 28살짜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방청석 곳곳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그날도 웃었을 겁니다. 히말라야가 좋다고, 에베레스트가 보인다고 그렇게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 애를. 박창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들을 돌려줘요. 살아서는 못 돌려줘도 이름이라도 바로 잡아줘요. 산에서 죽은 게 아니라고,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한 거라고. 그것만이라도. 법정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재판 결과 한태식 무기징역, 정우진 무기징역. 두 사람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속초 시내가 술렁였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해당한 거였어. 정서방이 그 사람이, 시장 상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추모식에서 절제된 표정으로 조문객을 맞았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니. 공항에서 무릎 꿇고 울던 그 원정대장이 살인자라니. 소연의 등산 용품점 산 너머가 있던 자리를 지나가며 한 상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수막 걸어줬는데? 출정 축하한다고. 세상에. 지연의 학교에서도 소식이 퍼졌습니다. 당시 지연의 제자였던 학생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모식에서 울먹이며 체육 시간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하고 말했던 그 아이도요. 2006년 가을, 박소영과 박지연의 유골이 네팔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속초 시내의 작은 납골당. 가을 햇살이 유리창 사이로 비춰들던 날, 아버지 박창수 씨가 두 딸의 유골함을 나란히 안치했습니다. 옆에는 10년 전 먼저 떠난 아내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박창수 씨는 유골함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습니다. 소연아, 지연아, 이제 집에 왔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옆이야. 이제 춥지 않을 거다. 건어물 가게 선반 위에 놓여있던 딸들의 등산 사진, 잉크가 마른 빨간 볼펜. 박창수 씨는 그것들을 유골함 옆에 함께 놓아두었습니다. 속초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납골당 창틀을 스쳤습니다. 동해의 짠 바람. 딸들이 나고 자란 속초의 바람이었습니다. 4년 동안 에베레스트에 눈이 덮고 있다고 믿었던 두 딸, 하지만 눈은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 없었습니다. 골짜기에 흙이뼈를 내놓았고, 뼈가 진실을 말했고, 진실이 두 딸을 아버지 곁으로 데려왔습니다. 설산이 삼킨 거짓말은 끝내 설산 아래에서 풀렸습니다. 히말라야의 눈은 거짓을 영원히 덮을 수 없었습니다.